어제 불완전 이행의 구조까지 봤죠. 92페이지에 불완전 이행의 요건부터 살펴본다. 92페이지에 불완전 이행의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지체와 불능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이거죠. 이행 행위가 있었을 것. 알겠습니까? 이행 행위가 있었어야 된다. 이 용어가 얼마나 정교하게 쓰인 말이냐면, 원래는 이 이행과 이행 행위는 구별되는 말이에요, 이거. 응? 그거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골라서 쓴 말이다, 이런 얘기죠. 그냥 쓴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뭘 봐야 되냐면, 237페이지 맨 밑에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이 변제행위, 급부행위, 이행행위하고 급부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골라 쓴 말이라는 걸 조심하라. 골라 쓴 말. 알겠습니까? 프린트물을 빨리빨리 나오죠, 빨리빨리. 뒤에. 못 받은 사람. 왜 못 받아? 그 가운데 있는데. 어디서 타, 나머지는? 조그만 프린트를 못 받은 사람. 무슨 말이다 까먹어버렸잖아, 이거. 92페이지 로마자 1번에 이행행위가 있었을 것도 있죠. 거기 이행행위가 237페이지 맨 밑에를 고려해가지고 이행이 아니고 이행행위라고 분명히. 알겠습니까? 이 채권총론 교과서는 이거 국제적인 보전에 속하는 거죠, 이게. 이게 법학 문장의 전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글자 한자도 긴장을 풀 수 없다. 두께와 내용이 와카즈마 사카이 선생님의 그 채권법 교과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초정밀하게 읽어야 된다. 이런 책, 채권총론 읽을 때마다 내가 느끼는 건데, 이거 아주 어떤 전율이 온몸을 감싼다. 이거 한번 책다운 책을 한번 읽어보자. 여러분이 곽윤식 선생님의 채권총론 교과서를 스스로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대단한 수준입니다, 사실. 정말이에요. 여러분 학교 가서 선생한테 물어봐. 채권총론 교과서를 이렇게 쉽게 유유하게 읽을 수 있으십니까? 하고 무례를 무릅쓰고 한번 물어보라고. 근데 그러면 그렇지. 뭐 이렇게 말하서 하자. 계속 읽어야 되겠지. 이렇게 말한다고 보통. 이행행위 알겠습니까? 조심할 일이다. 만약에 혹시 그런 일은 드물겠지만 불완전 이행의 요건을 쓸 때 그런 걸 조심하라. 이거. 이행이 있었을 것.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다. 답안지다가. 이행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이행이 안 되죠. 불완전 이행은. 그러니까 이행 행위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이제 완전한 이행이 되는 건 딴 문제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 세 번째 줄에 뭐가 있죠? 불완전 이행의 특색. 그런 게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불완전 이행의 특색이란 말이 뭐예요? 이행지차, 이행지체, 이행불능과 대비했을 때 특색이란 말입니다. 결정적인 차이점이죠. 그래갖고 그 왼쪽에 두 번째 줄 오른쪽부터 이행으로서 하여튼 무엇인가 급부가 행하여져 있어야 된다. 뭔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이행이 불완전해야 됩니다. 이행이 불완전하다는 건 또 뭘까? 이게 추상적으로는 뭐라고 그랬죠?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않아야 된다. 내용에 좇은 이행이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거기 나오죠? 급부행위의 내용, 방법, 시기, 장소 등의 어느 점에서든지 내용에 반하는 경우가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번호를 매겨야 돼요, 번호.
가짓수 많이 나오는데 번호 안 매기는 사람이 이거 빨갱이에요, 보나마나. 뭔가 이거 남을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죠. 이 모든 정돈되지 않은 것은 남을 속일 때만 유용하죠. 뭐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짬뽕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재료가 뭔지 모르게 한다. 뭔가를 속이려고 한다, 남을. 그렇지 않다면 이게 왜 번호를 왜 안 매기는 거야? 그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짓수가 2개 이상 되면 번호를 매기는 거야, 그냥 인생에서. 자신의 인생도 번호를 매겨요. 어떤 일이 더 중요하고 두 번째가 뭘까? 번호를 매기라고. 관리의 번호가 제일이에요. 이건 작업을 하는데 남자친구를 6명을 꼬드겼다. 그 번호를 매겨야 될 거 아니야. 분간이 안 되잖아, 분간이 이게. 번호 안 매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을 바꿔 불러가지고 탈로가 난다, 이거예요. 정돈이 안 돼가지고. 내가 들은 걸작 얘기 중에 그 컴퓨터 하는 그 어떤 여직원이 하나 있었는데 맨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 가지고 뭘 정리를 하는데 사람 이름만 있어. 그래서 이상해갖고 그런 거 안 하는데 우리는. 그거 이상한데, 그거 뭔가 그랬더니 맨 처음에는 고객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고객 관리 하나 보다. 응? 근데 그걸 매일 들여다봐, 이상하게. 그래서 이상해서 뭐 고객을 왜 매일 들여다보냐 그랬더니 명단을. 사실은 그 인생에서의 고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걸 번호 매겨서 관리하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뭐 바꿔놨다가 제대로 놨다가 이렇게 하면서. 응? 번호. 인생에 살 방법은 번호밖에 없어요. 세 번째 줄 오른쪽에 불완전한 급부를 이릉 나눈다면 이릉 나눈다고 똑같으죠. 행위 내용에 흠이 있는데 방법이 불완전한 때 주의를 게을릴 때 이거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공통점이 여러분이 그 위에 있는 말을 그냥 풀어놓은 거죠. 그 맨 앞에도 있고 흠 있는 불완전한 이행 또는 그 바로 위에 있는 내용, 방법, 시기, 장소 등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급부 자체의 유무에 관련된 게 아니고 그거에 관련된 문제다. 관련된 문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급부 자체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아니라 급부라는 건 있죠. 급부라는 건 있다. 이거 여러분 수험에 대비해서 그냥 알려줘버리면 문제를 읽는 방법도 모르는 학생이 그 케이스 요령 배우는 걸 볼 때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모든 시험 문제는 현재 시험 문제는 현재 문장으로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시험 문제가 문장으로 안 나옵니까? 사법시험은 아직 히어링 이런 거 없죠. 뭐 법조문을 빨리 읽는데 그걸 빨리 알아들어가지고 막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문장으로 보인다고 눈에. 근데 이 급부, 이행, 변제 이런 말 있죠. 이런 말 딱 붙고 이거 자체에 관련된 것은 지체와 불능에 관한 거죠. 했는가 있는가 없는가. 이거 유무, 이행 또는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변제. 그런데 이런 것의 유무가 아니라 이 앞에 붙은 한정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알겠습니까? 불완전 이행은 이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앞에 한정어에 문제가 있다고. 한정어에. 뭐 예를 들어서 닭을 한 마리 인도하였다면 급부죠. 닭을 한 마리 인도. 이건 별 문제가 없어. 앞에 뭐냐 하면 병든 이렇게 붙어있다고. 병든. 우리 교과서에 나온 예로 기와를 수선했다 그러는데 기와 수선한 거는 급부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 뭐라고 하면 잘못 이렇게 되다고. 또는 뭐 엉성하게. 이 앞에 보면 한정어들 있죠.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야 전부. 이게 뭐 표현은 뒤에 갈 수도 있죠. 이걸 말을 늘려놓으면 되니까. 닭을 인도하였는데,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하였는데,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닭장에 있던 다른 닭이 옴기가 다 죽어버렸다. 요새 그런 일 많이 생기죠. 조리독 간 다음에. 한 마리 걸렸다 하면 폐사하는 거죠. 왕창 수백만 마리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또 뭐예요? 기와를 수선해 줬는데, 여기까지 별 문제가 없어요. 급부 자체는. 했는데, 여전히 비가 샌다. 옷 다 버렸다 그래가지고 장판 일어나 버리고 부풀어가지고 물이 스며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 급부 자체는 문제가 없고 이 앞뒤에 붙는 한정어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깨알 글씨들을 봐봐요. 깨알 글씨 거기 3개 있죠 교과서에.
거기 보면 급부, 변제, 이행, 뭐 인도 이런 거 있죠. 그거 뺀 한정어들이 문제가 있죠. 병이 있는 가축, 병이 있는. 그거에다만 딱 빨간으로 대면 병이 있는. 그 다음에 약정의 품질보다 나쁜. 약정의 품질보다 나쁜. 그거 깨알것이에. 딱 그것만 줄을 치라고 빨간 걸로. 그게 불완전 이행에 그게. 가축을 급부하는 데는 이게 별 문제가 없지. 그 다음에 물건을 인도한 거는 아무 상관이 없지, 그거는. 근데 앞뒤에 붙은 말이 있죠. 케이스 문제를 읽을 때 앞뒤에 붙은 말을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뭐 완전치 못하면 불완전 이행이야, 그것은.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응? 포장이 나쁘게, 운송 방법이 거칠게. 알겠습니까? 그렇게 물건을 인도하면 물건 인도는 문제가 없어. 근데 포장이 나쁘게, 운송 방법을 거칠게. 또 세 번째는 뭐야? 응? 부주의로 다른 걸 깬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유리를 갈아 끼우는 건 문제가 없어요. 갈아 끼워달라고 했으니까 갈아 끼우는 거야 그냥.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그거는 부주의로 옆에 있는 유리창을 깬다 이거야. 옆에 있는 유리창을 깨면서 갈아 끼워서 이상하게. 이 아저씨는 돈을 많이 벌죠. 어떤 집에서 하나 깨지면 그걸 갈아 끼워주면서 부주의로 옆에 계속 깬다 이거야. 또 앞치 왔다 갔다 하죠. 하루 종일. 저녁 때 마지막으로 깬 건 그 다음날 와서 깨준다 다시. 그럼 다시 부주의 옆에 또 깨고. 거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읽을 때 급부, 이행, 변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거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건 읽기만 하면 돼. 문장이 읽기만 하면 된다고, 단어가. 그럼 이행이 된 거죠. 이행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앞뒤에 붙는 말이 이상하다는 거야. 앞뒤에 붙는 말이. 그렇게 정확하게 알아야죠. 뭐 이렇게 비스무리하게 알지 말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걸 찾는 것은 어렵지 않겠구나. 이걸 느꼈는데 이런 정돈을 해야 돼. 먼저 크게 둘로 가릅니다. 괄호 1번과 괄호 2번을 묶어 활표로. 크게 둘로 갈라 이렇게. 뭐예요? 일부 지체, 일부 불가능, 전부 불완전. 알겠습니까? 크게 둘로 가려고 다시 괄호 2번을 다시 크게 둘로 가려고 다시 각각을 둘로 갈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부와 전부가 있습니다. 불완전에는. 불완전의 이 태양이라고 불완전의 모습. 그런데 이 전부 있죠. 전부를 다시 가른다고. 여러분이 이거 딱 보면 아는 게 괄호 A번을 보면 뭐죠?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데 괄호 B번은 뭐예요? 그 다음 페이지. 불특정물인데 이게 가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이거 두 개 묶는 개념이 하나 있어. 여러분이 C번을 보면 금방 알죠? 주는 채무의 경우, 하는 채무의 경우 이렇게 돼 있어. 그죠? 이 주는 채무를 다시 가른다고. 주는 채무. 뭐예요? 특정물인 경우? 불특정물인 경우. 이 하는 채무도 번호 안 매겨놨지만 그걸 잘 보면 두 경우로 다시 나눌 수 있다고 돼 있죠. 괄호 C번 보면.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결과를 실현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내려가다 보면 어딘가에 말이에요. 최선의 조치를 해야 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결과 실현 최선 조치. 알겠습니까? 찾아가고 번호 매겨. 빨간으로 네모치고. 이렇게 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 전부. 전부는 주는, 하는. 주는 특정물, 부특정물. 하는은 결과 실현 최선 조치.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잖아. 이렇게 세분한다. 세분한다. 불완전한 모습, 무슨 말이에요? 불완전. 이것을 이렇게 세분할 수 있다. 네 가지로 결국적으로 필요한 거는 우리가. 불완전. 일부가 불완전하냐? 전부가 불완전. 전부 불완전은 이렇게 가른다니까? 이것도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죠. 어떤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이걸 쫙 머릿속에 그리면서 어디에 속하냐. 어디에 속하냐.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다. 뭘 조심하냐. 이거는 말이에요. 분류는 그렇게 하지만, 분류. 구별은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불완전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는. 이게 불완전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말로는 불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불완전한 거니까 어쨌든 일부밖에 안 했으면.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불완전이긴 한데 실제로는 이걸 불완전 이행으로 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고 책에 써 있다고. 일부를 봐봐요. 그죠? 교과서에. 일부 지체 일부 불능을 보라고. 구집이 불완전이라고 말을 하자면 불완전한 거죠. 아닌 게 아니라 조금밖에 안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은 지체와 불능으로 처리할 수가 있으니까 그걸 굳이 뭐 불완전 이행을 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이거는 이 교과서에서는 표현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런 말. 근데 독일에서는 불완전 이행의 그 보충성이란 말이 있어요. 불완전 이행은 지체와 불능이 안 될 때만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체 불능이 걸려 있으면 불완전 이행을 논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 옆에 써요. 불완전 이행의 보충성. 일부 옆에다가 제목 옆에다가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풀 때 이게 순서상 매우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채무불이행 문제를 풀 때는 먼저 불완전 이행을 찾을 게 아니라 지체와 불능이 되는 걸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 그게 안 될 때에만 불완전 이행을 검토한다. 그게 안 될 때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런 거 모르면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이 법학에는 이 순서가 중요시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법학도에 탈을 쓰고 있으면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형법에서 말이에요. 형법에서 항상 미수를 먼저 검토해야 되죠. 그럼 모릅니까? 논리상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죠. 모릅니까? 또 미수와 기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 미수는 주관적 요건을 먼저 검토하게 돼 있죠. 고의의 내용과 방향을 모르면 미수인지 뭐의 미수인지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미수는 결과가 발생을 안 하니까. 사람을 칼로 찔렀는데 이게 칼로 찌른 게 뭐의 미수인지 결과가 발생 안 하면 뭐의 미수인지 알려면 죽었는지 뭐 다쳤는지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심의 의사 방향을 먼저 살펴봐야 되죠. 뭘 지향했던 건가? 이 상해를 목적으로 해서 했던 건지 살인을 목적으로 했던 건지를 먼저 알아야 되냐 이걸. 바깥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전혀. 근데 기수 보면 항상 객관적 구성 요건으로 따져 돼 있죠. 여러분 형법을 안 배워서 모릅니까? 그러니까 그런 순서 같은 걸 모르니까 반드시 처음에 알아야 되는 걸 모르고 앉아 있다가 그냥 무대뽀로 공부하다가 갑자기 케이스 문제를 풀려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갖고 그런 거 물어보는 문제는 문제만 보고 책을 찾아낼 수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순서를 바꿔놔버려요. 통상 여러분이 공부할 때 매일 보던 순서와 다르게 문제 내는 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바로. 따질 것도 없어요. 채무불이행 전부 그겁니다. 채무불이행 케이스 문제, 고난도 문제 낼 때 어떻게 하냐면 원래 신림동에서 내는 문제 말고 말이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문제들은 채무불이행 문제는 전부 일부러 순서를 바꿔놨어요. 지체나 이런 걸 이렇게 먼저 검토한다고 했죠. 근데 불완전 이행 쪽이 먼저 보이도록 문제를 바꿔놓는다고. 그거 알아보려고. 순서 어떻게 쓰나 보려고. 딱 보면 알죠, 제목을. 학생이 거기 써있는 대로 불완전 이행부터 검토하면 긁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까. 여러분 저런 거 생각 안 납니까? 출제자들은 똑같이 공부해서 시험 보는 건데 답안지만 보고 어떻게 재학생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가. 주관식 문제집을 외웠는지, 학원을 다녔는지, 학교에서 성실하게 공부했는지를 어떻게 파악하냐 이거예요. 사람 이거 이름을 못 보게 돼 있죠, 지금. 채점할 때. 딱 가리고 하게 돼 있다고. 근데 어떻게 알아낼까, 그걸? 그건 순식간에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엉터리 같은 민법 선생도 학교에서는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농담만 하더라도 그 중에 몇 가지는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내용이 있다고. 그건 금방 체크가 돼요. 답안지 딱 본 순간 한다고. 여러분 작년에 왜 그렇게 과락을 많이 줬는지 모릅니까? 그거 어떻게 확인했는지. 신림동에 문제집만 봤는지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몰라요? 딱 보면 알아 그냥. 몇 가지 핵심적인 기술 순서를 뒤바꿔 다. 이 동네 문제집은. 이 동네 얼마나 웃기냐면 독창성을 발휘할 때는 안 발휘하고 어마한 데다가 독창성을 발휘해요. 여러분 그
엉터리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저거예요. 제목을 독창적으로 쓰자. 이 제목은 1500년 된 거예요. 수험생이 함부로 바꾸는 내용이 아니라고 이게. 그럼 이 법학교과서의 제목을 아무렇게 쓴 것 같아요? 이게 수필책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자 마음대로 바꿔 쓰는 거예요 그냥 제목을? 아니에요. 우리 법학이 우리 게 아니라고 더군다나. 그러니까 이미 확립된 거예요 다 체계가. 그 제목 하나를 바꾸려면 1500년에 걸쳐 내려온 전승 연관성을 다 파괴해야 됩니다. 근거를 다 제시하고. 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문제집 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 써 있는 내용을 잘못 읽으면 다 맞는 말 같이 보이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책하고. 안 똑같은 거예요. 제목의 문장, 내용의 기술 순서 이런 거 있죠. 결정적으로 차이 나버린다고.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 그냥 곽윤직 선생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곽윤직 선생님이 이미 40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앙받는 학자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었어요. 아프리카 빼고. 아프리카에서는 뭐 별로 곽윤직 선생님 모르죠. 딴 데는 다 안다니까 정말로. 러시아에서도. 그러면 곽윤직 선생님이 한 15년은 그냥 이렇게 책을 쓴다고 치고 나머지 시간에는 심심해서라도 단권화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곽윤직 선생님이 만약에 국내에 있는 모든 교과서를 단권화해서 책을 쓴다 그러면 그건 쓸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떴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볼 거라고 사람들이 그냥. 그냥 믿을 만한 양반이 단권화를 해놨으니까.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거? 단권화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곽윤직 선생님이 물론 이제 나중에는 권위가 생기셔갖고 이제 단권화 하려니까 창피해서 안 했지만 그것도 있지만 함부로 남의 걸 못 바꾼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학교 다니면 압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맨 농땡이 피는 것 같아도 그저 사람을 믿고 둘러매고 책가방 둘러매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어요. 한 번은. 책이라는 건 이렇게 쓰는 거고 민법이란 이렇게 공부하는 건데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튀어나온다 이거야 이상하게. 선생 놔두고. 여러분 대학 다닐 때 등록금 다 내죠. 그 선생을 믿고 가르침을 받겠다고 들어간 건데 애시당초 그렇게 안 들어갔죠. 별로 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데 그냥 그냥 뭐 요새 뭐야 그 예비고사인가 뭔가 그거. 우리 때는 예비고사인데 그 뭐라 그래 수능인가 참. 수능 성적이 그냥 거기 딱 맞으니까 그냥 대충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무런 신뢰가 없는 거예요. 그 선생을 보고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칼리지라는 말이 말이에요. 콜리그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죠. 일종의 조합체 그 세미나 방식의 학원을 말합니다. 유니버시티는 그런 것을 연합해요. 신디케이트형의 콜리그의 여러 개의 연합체. 공부 방식이 뭐냐 하면 사람을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선생을 믿지 않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70년대 중반 이후로는 선생을 믿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냥. 저 학교에서 졸업장을 주냐? 그것만 봅니다. 좀 알아주냐 사람들이? 들어가 일단. 거기 어떤 놈이 무슨 걸 가르치는지 뭐 성실한지 뭐 특색이 뭔지 인격이 더러운지 그거 아무것도 생각 안 하죠 그냥. 들어가요. 어떤 학생은 뭐 2년 지나도록 선생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하고 아무 관심이 없어. 학점이 나왔냐? 그것만 관심이 없죠. 그 사람이 모른다 이거예요. 저런 것만 알고 있죠. 선생이 근데 선생이긴 하다는 것만 빨리 기억하죠 확실히. 혹시 나중에 써먹을 때 있을지 모르니까. 그죠? 그것만 좀 모르면 왕따 당하든지 아니면 뭐 예컨대 뭐예요? 결혼식을 할 때 주제를 좀 써먹는다든지 길거리 가다가 좀 오래간만에 만나면 선생한테 바가지 씌워가지고 순위 하나 뺏어 먹어볼까? 뭐 그런 필요해서 기억을 해두죠 일단 얼굴만 대충. 그리고 뭐 인격적으로 신뢰한다든지 민법을 똑바로 배운다, 뭐 형법을 똑바로 배운다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내가 보니까. 그리고 또 인생에서 뭐 어떤 나아갈 방향, 비전을 뭐 서로 제시하고 같이 검토 이런 거 전혀 없고 그냥 학점이나 똑바로 주라. 나는 시간 되면 나간다. 학교는 그냥 폼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사법시험 볼 때 학원 가서 공부하고 또 이중으로 돈 들여가지고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행태가 자기 행태가 이상하지 않아요? 아무리 거지 같은 선생이라도 학생이 목 매달고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매달려가지고
법학을 좀 똑바로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하면 있는 실력 없는 실력 다 짜네요. 근데 남도 실력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못 하는다. 야, 그래갖고 왜 신림동에 와서 이걸 배운다는 거야, 이상하게. 짜증나게 시리. 신림동에 와서 배우면 내가 여러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좋아할 것 같아요? 돈 몇 푼 생기는 것 때문에 좋아할 것 같습니까? 나는 그렇게 가난한 사람도 아니에요, 원래. 돈 몇 푼 생기는 건 좋을지 모르지만 내가 딱 보면 알거든, 이거. 이 나라가 망하겠구만, 곧. 좀 이따가. 그래갖고 요것이 문제가 돼, 요거. 요거 특별히 이거 거기 써있죠. 불완전 이행을 할 필요조차도 없어, 이걸. 요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완전 이행은 실제로 전부가 잘못됐을 때. 전부 다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부 이행이 있었어야 된다고 거기 써있죠. 전부 이행이 있었어야 된다. 일단. 일부 이행만 있으면. 그건 불완전 이행을 할 게 없어요. 일부 지체, 일부 불능이라고 하면 되지. 요것이 전부 이행이 있을 때만 문제가 된다. 전부 이행이 있을 때는. 그럼 이 전부 이행이 있을 때는 어떻게 따지냐, 이걸. 먼저 이걸 따져봐야 돼. 주는 채무냐, 하는 채무냐. 이 뒤에 내용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여기 채무라고만 붙었을 뿐이지 급부의 분류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는 거는 물건을 객체화하는 겁니다. 물건을 주지 뭘 줘, 주기는. 하는 거는 이건 노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죠? 물건 인도 말하는 거죠. 준다는 말이 원래. 물건 인도. 노무 제공. 알겠습니까? 한다는 게 일을 하는 거지 뭘 하겠어. 그 다음에 물건을 줄 때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특정물, 불특정물. 하는 거는 결과만 중시하는 결과. 응? 결과. 근데 그 과정만을 문제 삼는 것도 있어요. 이제 아직은 안 배웠는데 나중에 노무 제공 유형의 계약 유형들을 보게 되면 도급 현상 광고 같은 건 결과를 중시하는 겁니다. 과정에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지금 채권 강론 다 들고 왔어? 그런 걸 알려줄게요. 그 차이점을 명료하게 알 수 있는데 계약 유형이나 이런 거 좀 봐야 된다고. 뭘 보면 아냐 말이에요. 이거를 여기구나. 여러분이 그 교과서 말이에요. 교과서 250페이지. 채권 강론 250페이지. 괄호 B번 있죠. 채권 강론 250페이지 괄호 B번을 지금 읽어봐 빨리. 뭐라고 써있죠? 도급 같은 거는 결과가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무리 피눈물 나게 노력해도 땡전 한 푼 못 받는다고. 결과 안 나오면. 거기 써있죠. 250페이지 괄호 B번에. 아무리 피눈물 나게 노력을 기울여도 소용이 없어요. 결과 안 나오면 소용 하나도 없는 거야, 이거. 알겠습니까? 결과 안 나오면.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구별돼요, 이것은. 과정 자체를 중시하는 게 있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둘로 가른다. 둘로 가른다. 여러분 참 이거 갖고 왔는데 집에서 안 찾아봤을 것 같은데. 어저께 그 과실이 4개 있다고 해서 과실 1개가 이쪽에 걸려 있죠. 과실 1개가 이쪽에 걸려 있는데 그걸 찾아보자, 이거 우리가. 궁금하니까. 과실이 4개가 있다는 게 말이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이 이걸 어디 보면 되냐면 70페이지 괄호 B번이 있죠? 중요한 건 다 괄호 B번에 있구나, 이제 보니까. 70페이지 괄호 B번에 보면 여기서의 책임 있는 사유가 뭐라고요? 신의 직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죠? 70페이지 괄호 B번. 538조에서의 책임 있는 사유, 유책 사유라는 것은 신의 직상 비난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그건 절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 위반이 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거기 써있잖아, 이렇게. 그런 걸 잘 봐야 돼, 그런 걸. 엄한 소리 하지 말고. 왜 이걸 특별히 강조해야 되냐? 옛날에 내가 2번째 강의할 때까지 전혀 강조 안 했어요. 책에 다 있으니까. 근데 어떤 학생이 말하는데 말을 이상하게 해. 그래갖고 자네가 지금 말하는 과실은 무슨 과실인가 했더니
그 학생이 오히려 눈가에 분노를 품고서 날 보고 뭐라고 하냐면 과실이 몇 가지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그만 내가 깨달았어요. 아, 이건 뭐가 무지 심각하구나 지금. 어? 과실이면 과실이지 과실이 몇 가지나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4가지나 된다. 그리고 자기는 못 들어거든. 네가 못 들은 게 나하고 무슨 관계 있냐. 너 무식해서 못 들은 걸 왜 나한테 얘기를 해.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그 학생이 정말 웃기네. 노장수험생이었는데 선생님 너무 인격적으로 모욕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저도 국내 책을 볼 만큼 다 봤습니다 하더라고. 근데 물어봤어요. 볼 만큼 본다는 게 무슨 정확하게 몇 권을 말하는 거냐. 그때 한 10대 권 본 모양이더라고. 10대 권을 보고서 책을 볼 만큼 봤다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죠. 나는 그래도 최소한 한 200권은 봤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죠. 민법책이 그게 뭐 한 15권밖에 없지 않을까? 민법 문헌이 수만 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국립중앙도서관 같은 데 가서 검색해봐. 민법이라고 때리고 한번 때려보라고. 번호가 몇 번이 나오나. 수만 번이 나온다니까? 15권을 읽고서 책을 읽을 만큼 읽었다고 주장하는 나라가 여기밖에 없다니까? 15권은 말이에요. 아시아 그 학부의 표준 그 권장 도서량에도 못 미치죠. 한 학기에 32권이야. 한 학기에. 한 학기에 읽어야 될 양의 절반을 읽고서는 책을 볼 만큼 봤다고 주장한다고, 선생한테. 나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과실이 4가지인 줄 모르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배우면 되니까. 학생이니까 아직. 그런데 15권을 읽고 책을 읽을 만큼 읽었다고 하는 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정말 근본적으로. 그런 성장 과정을 가진 젊은이가 사법시험을 공부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젊은이가. 나이가 또 뭐 22살, 재학생 이러면 이제 애교를 가질 수가 있어요. 마치 모르니까. 근데 막 30살쯤 먹어가지고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런 사람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마이너스예요, 거의. 마이너스라고. 내가 볼 때 사람도 아닙니다, 그거. 30살이 됐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한 24살까지는 봐줄 수가 있어요. 철이 없어서 그렇구나, 이거. 18살짜리가 그렇게 말하면 그것은 무효죠. 그것은 그냥 비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애교입니다, 그 자체가 그냥. 한번 엉까보는 거. 그죠? 그래서 잘 보란 말이야, 책을. 정신을 잃지 말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내용을 한 번씩 보자고. 이걸 왜 갈려나, 이거? 갈려는데 무슨 실익이 있는 거지, 틈없이. 4가지로나 갈릴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 한 가지 떼오지, 그냥.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괄호 A번과 괄호 B번을 대비해봐, 먼저. 괄호 A번에서 괄호 B번과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게 뭐냐면,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특정물의 인도를 하는 때는, 밑에서 3번째 줄! 불완전 이행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생기지 않아. 알겠습니까? 원칙적으로. 그러면 뻔한 거 아닙니까? 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때는 원칙적으로 생겨. 그러니까 이게 불완전 이행의 문제가 원칙적으로 생기는 거냐? 예외적으로 생기는 거냐? 뭐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논리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이 또 괄호 B번에 끝부분을 잘 봐봐. 불완전 이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야 돼. 이렇게 되죠. 요거는 약간 다른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원칙적으로 안 되는데 그럼 뭐가 차이 나는 거냐? 논거가 다르다. 논거가. 원칙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논거가 달라. 이 두 개가. 이거는 성질상 안 되는 거예요. 특정물은 원래 특정물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그랬죠. 불완전 하든지 말든지 그것밖에 할 수가 없어. 그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성질상 그런데 여러분 괄호 B번을 보면 581조를 뒀기 때문에 그렇다고 써있죠. 581조를 뒀기 때문에 그렇다고 써있잖아요. 괄호 B번에는. 입법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보입니까? 알겠죠. 그것만 보면 되죠. 581조를 뒀기 때문에 그렇다고 책에 써있잖아. 근데 여러분 잘 보면 92페이지 맨 밑에 괄호 A번 특정물의 경우에는 특정물 도구마 때문에 그렇다고 써있죠. 가만히 읽어보면 그 특정물 도구마의 한 내용이죠. 그건 성질상 그렇다는 거야.
문제가 안 생기는 이유가. 알겠습니까? 그 성질상, 특정물이라는 성질상 그런 거고, 불특정물은 왜 원칙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581조 때문에.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되죠. 원칙적으로 문제가 안 되고, 다만 두 가지는 검토해야 됩니다. 양쪽 다 똑같아요. 이 논거만 다르고, 여러분 교과서를 잘 대비해 보면, 이것도 하자담보 책임으로 처리한다고 돼 있죠. 하자담보 책임으로. 밑에도 하자담보 책임 처리한다고 돼 있죠. 교과서 그렇게 양쪽을 대비해 보면 하자담보 책임 다 처리한다 이거예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주는 채무는 항상 그냥 담보가 아니고 하자담보입니다. 알겠어요? 이 물건의 하자에 관한 담보 책임이니까 이건 물건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이 문제가 돼요. 그런데 요거는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570조부터 584조까지가 담보 책임에 관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570조부터. 근데 이 570조가 있는데 여러분이 567조를 보면 567조 567 이거 지난번에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아직 강론 안 배웠으니까. 567조에 이 매매의 절에 있는 모든 규정은 유상계약에 준용한다고 써 있죠. 567조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담보 책임은 유상계약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원칙적으로입니다, 물론. 담보 책임은 유상계약에서만 문제가 돼. 그러면 하자담보 책임으로 처리한다는 말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유상계약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당장 의문이 생기죠. 대부분의 유상계약은 또 현실적으로 쌍무계약입니다. 알겠어요? 현상광고를 제외하고는 일치한다고, 유상쌍무. 알겠어요? 그런데 현상광고는 근데 유일하게 우리 전형계약서 다수설에 하면 유상편무계약이에요. 그거 하나 빼고 나머지 다 유상쌍무인데, 그러니까 유상쌍무에서는 이걸로 처리한다는 말이 내포돼 있어요, 그 말에. 그러면 궁금한 게 뭐예요? 그럼 무상계약하고 편무계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에 유상쌍무만 있는 게 아니죠. A, B번에 보면 깨알 글씨든지 다 포함해서 보면 끝부분에 무상편무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그 A, B번을 여기 찾아봐. 깨알 글씨까지. 거기 무상편무가 안 보입니까? 그게 안 보이면 이건 표준 교과서가 아니야, 이건. 유상책이야, 이건. 양쪽 다 나오죠, 그게. 뭐든 간에.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하자 담보 책임이라는 말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앞에다가 유상쌍무 계약에서는 이걸 머릿속에 넣고 읽어야 돼. 알겠어요? 지금 교과서에 넣어요, 앞에다가. 하자 담보 책임 앞에다가. 유상쌍무 계약에서는 법적인 근거는 뭐예요? 567조. 567조에서 유상만 나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유상계약은 한 가지 경우를 빼고는 다 쌍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표현할 때 그렇게 해요. 하자담보 책임이나 하자담보가 나오면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유상쌍무 계약에서는 이걸 집어넣고 읽어요, 전부 다. 그러면 교과서가 딱 떨어지죠. 유상쌍무는 그렇게 하고 무상편무는 어떻게 한다? 이런 걸 독서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런 특이한 그 기초 어떤 독서법이 각 법마다 있죠. 이런 거는 내가 요새 몇 년 동안 여기 이 동네에 있어 보면서 아는데 학교 이외에서는 못 들어요. 이 동네 그리고 골 때리는 말이 하나 있더만. 뭐 선생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비슷한 책을 그냥 대충 읽으면 다른 거나 좀 하면 비슷하게 알지 않을까?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여러분의 학교에 있는 선생들이 굉장히 피눈물 나는 과정들을 거쳤죠. 선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똑같은 책을 볼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받는다고. 그 오랜 시간 동안 뭐 했겠어? 그런 기초 지식을 배운다고. 정확하게. 거기 대비가 됩니까? 무상편무에서는 어떻게 돼요? 불완전 이행 문제돼. 왜? 하자담보 책임 없으니까. 하자담보 책임 적용이 안 되니까. 이건 또 어디하고 논리적으로 연결된 말이죠? 이 말이 지금 89페이지 맨 밑에 본다면 다시 한번 읽어봐.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알게 되죠. 89페이지 맨 밑에.
담보 책임이 원래 불완전 이행 일종이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처리, 그 원래 그 하자담보 말고 처리가 안 돼서 불완전 이행이 나왔던 거죠. 무상 편무 계약이 바로 그런 거 아니야. 하자담보가 없잖아 지금.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곽위 선생님의 이제 그 곽위 선생님이 이 판례들을 불완전행에서 많이 안 써놓으셔서 내가 써놨는데 오늘 나눠준 판례의 2페이지 3번에 있죠. 응? 2페이지 3번. 2페이지 3번에 그 괄호 2, 3번 읽어봐. 그래서 전부 페이지 찾아주고 내가 판례 찾아놨습니다. 좀 대입하라고. 판례를 노래를 부르니까 거기 2페이지 3번에 괄호 2, 3번 보라고 판례. 곽위 선생님의 불완전 이행에 대한 서술이 있죠. 전부 다 판례입니다. 이거. 전부 다 교과서 내용. 대법원에서 이것밖에 뺏길 게 없으니까 믿을 만한 게. 다 내가 항목과 페이지 적을 줄 알았어. 판례 좀 검색해 보라고. 불완전 이행에 대해서. 불완전 이행이라니까 하자담보 책임이. 우리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판결하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자담보하고 불완전 이행하고는 똑같은 거야 원래 성질이. 근데 그 판례를 보면 그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죠. 3번 판례는 뭐죠? 차이점까지 나와 있어요. 하자담보는 무과실 책임이라니까. 다 써있죠. 교과서에. 그대로 뺏겨 그대로 대법원에서 곽위 선생님 책을. 그래서 이걸 해결했습니다. 아, 원칙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돼서 문제가 조금 될 때는 담보 책임을 처리하고 하자담보로 무상 편문 그때는 불완전 이행을 하지. 그럼 이걸 종합하면 어떻게 돼요? 전부 이행 중에서 주는 채무의 경우에는 양자를 불문하고 결론은 어떻게 돼요? 무상 편무에서만 불완전 이행이 문제된다. 그러나 또 교과서를 대비하면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죠. 확대 손해는 언제나 문제다. 이렇게 써 있죠. A, B를 잘 대비해봐. 확대 손해는 언제나 문제가 된다. 그죠? A, B를 잘 읽어봐. 그걸 찾아고 메모리펜 칠해봐. 확대 손해는 언제나 문제가 된다. A, B만 다 그렇죠. 확대 손해. 어저께 배웠죠. 불완전행의 핵심 문제가 뭐예요? 확대 손해야. 여러분 말이에요. 오늘 나눠준 프린트의 괄호 3번 판례 읽어봐. 거기서도 확대 손해는 유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써있죠. 확대 손해는 유책 사유가 있어야 된다고. 그게 불완전 이행이 있는 거죠. 불완전 이행이 유책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건 채무불이행이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뭐 별 신통한 말이 아니고. 알겠습니까? 그 확대 손해는 뭐예요? 언제나 문제가 돼. 하자담보든 뭐든 간에. 우리 대법원도 그렇게 판결하고 있고. 그럼 이제 마무리가 되죠. 불완전 이행 자체는 언제 문제가 돼? 무상 편무에서. 확대 손해는 언제나 문제가 돼. 그건 당연한 말이에요. 왜냐면 하자담보 책임도 불완전 이행이니까 원래도. 그 다음에 이제 하는 채무는 왜 갈랐냐 이거예요. 하는 채무는. 학생들은 이런 문장을 읽을 때 한자에 집중하죠.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런 말을 보는 게 아니야 책은. 그런 말을 보는 게 아니야. 바로 C번에서 5번째 줄에 언제나 이걸 빨간으로 네모치라고. 언제나. 언제나. 알겠습니까? 밑에서 3번째 줄에 거의가. 언제나 하고 거의가가 핵심 논점이에요. 양자의 차이가 그거밖에 없잖아. 아무리 읽어봐도. 하는 채무에서 결과가 중시되면 어떻게 돼요? 언제나. 나머지 하나는 거의가. 차이점은 뭐예요? 조금이에요. 언제나 하고 거의가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언제나 하고 거의가는 다른 말이죠. 그죠? 언제나는 뭐예요? 100% 말하는 거야. 거의가는 90%.
10% 차이 납니다.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수가. 문제가 안 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거기 책 아무리 읽어봐도. 일부러 그거 눈에 잘 띄게 하려고 똑같은 형식으로 써놨는데도 그걸 못 찬다. 그리고 엄한 거. 그 중간에 있는 무슨 완성 의무, 뭐 불안, 뭐 이런 거 있죠. 목적물 보관 의무. 이런 거한테 잔뜩 줄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 무지하게. 그럴 필요 없어요. 언제나와 거의가밖에 차이 나는 게 없다고. 언제나 거의가. 그게 정돈이 되지 않습니까? 명료하게. 명료하게 정돈이 돼. 알겠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사람. 이 상쾌, 뭐, 요새 그런 거 나오죠. 뭐, 상쾌, 뭐, 뭔 쾌? 쾌변? 아니, 쾌변은 변비의 반대말 아니야, 이거. 뭐, 그런 게 있더라고, 하여튼. 그 다음에 이행기와 관련하여 다음의 점을 주의하라. 이거는 근데 뭐 별 볼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냥. 가만히 읽어보면. 설명하면 헛갈리죠, 이거. 근데 그걸 깨달았어. 이거 아무도 필요 없는 말인데, 설명하면 괜히 헷갈린다고, 이거. 여러분 심심할 때마다 읽어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94페이지 유책 사유와 위법성이 다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왜냐면 협의의 채무불이행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로마자 3, 4번 때문에 하드담보 책임하고 구별된다고. 로마자 3, 4번 때문에. 둘 다 불완전 이행이긴 한데 이 로마자 3, 4번 때문에 구별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해야 되죠. 그냥 불완전 이행이다. 이 말은 무의미한 말입니다. 채무 불이행인 불완전 이행이 있고 하자담보 책임인 불완전 이행이 이걸 다 다르다고 이게. 알겠어요? 협의의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 유책상과 위법성 다 갖춰야 되죠. 그 차이 난다니까. 여러분 무과실 책임에서는 그러니까 이 끝없는 복습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야. 응? 알겠습니까? 무과실이란 말이 나오면 첫 번째 떠올리는 게 80페이지 괄호 3번에서 빨간 줄 칠 때가 있죠. 무과실 책임이다가 무슨 말도 포함하고 있어요? 책임 능력이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과실만 없으면 되는 게 아니라 책임 능력조차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알겠어요? 무과실 책임이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책임 능력과 고의 과실이 다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한자만 볼 때는 과실만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라니까. 80페이지 괄호 3번에 써 있잖아. 책임 능력도 문제가 안 된다. 이게 실천적으로 케이스에서 갖는 의미는 뭐냐면 책임 능력이 나중에 채권 강론에서 여러분이 채권 강론이 참 있지 지금. 나중에 볼 필요가 없어요. 책임 능력을 보면은 이게 12살로 잘라버립니다, 이게. 12살로. 그러니까 이게 10살짜리가 잘못을 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 능력과 고의 것이 다 필요 없으니까. 이제 그걸 어디서 우리가 찾아보냐면 책임 능력을 찾아보면 되지. 그런 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면 케이스 문제가 자꾸 친근해지다가 나중에는 자기 인생의 일부가 된다고. 여러분이 395페이지를 봐봐. 채권강론. 394페이지 제목하고 395페이지. 보통 판례가 논란이 있지만 12살 부분에서 자른다고 돼 있죠. 일반적으로. 394페이지 5페이지를 살펴보면 이거는 형법상의 형사 책임 무능력하고 비슷한 거예요. 15, 16세도 있지만 그때 있다고 써있잖아. 채권 지금 거기 보면. 그러면 책임 능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9살짜리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배상해야 되네 그러면. 알겠어요? 책임 능력이 그렇게 낮으면 없으니까. 그 이상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이라는 건 뭡니까? 연령의 고하를 불문하고 엄벌에 처한다? 뭐 그런 말이죠. 무과실 책임이라는 말이. 연령의 고하를 불문한다는 말 아니야, 지금 가만 보니까. 연령의 고하를 불문하고 배상시킬 거다. 지금 그 말이죠. 무과실 책임이라는 말이. 이렇게 자꾸 대가리를 회전시켜요. 그래서 우리 삶의 일부로 바꿔 자꾸 일상 용어로. 이상하게 공부하지 말고.
395페이지 그 얘기 아니야. 연령의 고하를 불문한다.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이다. 책임 능력을 무죄 삼지 않는다. 과실도 무죄 삼지 않는다. 이 말이라니까. 보통 뭔 말이에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무과실 책임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과실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건 그냥 무과실을 번역한 거 아니야, 그냥. 가만 듣고 보니까. 한 말도 아니고. 그건 법학 지식이 안 돼요. 그런 말은 법학을 전혀 모르는 한자만 아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말이죠. 없을 무자에 과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이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건 무의미한 말입니다. 그건 아무 내용도 없는. 책임 능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죠. 연령의 고하를 불문하고를 모르십니까? 이렇게 돼야 답변이. 이렇게 책을 읽었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내용을 알았다 이제 공부를 했다. 학생들 보면 그런 말 하더라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이냐. 급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게 얼핏 들으면 말 같지만 그게 개소리죠. 그거. 같은 말 아니야. 가만 보니까. 그래서 그걸 기억해두고 94페이지에 불완전이행의 효과. 여기가 또 이게 사람 죽이는 거야 이거. 불완전이행의 효과. 이걸 못 읽어 또 이상하게. 여러분 이런 거 혹시 기억납니까? 불완전이행의 인정 근거가 뭐라고 그랬죠? 불완전이행의 인정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 실질적 근거가 뭐야 불완전이행에? 91페이지잖아 91페이지에. 질문을 받으면 책과 법전을 찾아보라니까 내 얼굴은 왜 쳐다봐 자꾸. 여러분이 하도 답도 모르는데 쳐다봐고 내 얼굴이 원래 기품이 있었는데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지금 답을 모르는 학생이 자꾸 쳐다봐가지고 이상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답을 아는 학생이 쳐다봐야 되는데 인정 그거가 뭐예요? 신의 칙상의 기본 채무 이외의 용태 의무라고 어저께 배웠잖아요. 그죠? 신의 칙상의 기본 채무 이외의 원래도 기본 채무 이외의 용태 의무의 그게 신의 칙이라고 배웠죠. 17페이지를 다시 한번 봐. 17페이지. 기본 채무 이외의 용태 의무 근거가 뭔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 지금. 신의 칙이다, 신의 칙이다, 신의 칙이다. 이렇게 있잖아. 17페이지에서도, 출발점에서도. 신의 칙은 왜 문제가 돼요? 산다는 건 말이에요. 나 혼자 잘났다고 사는 게 아니거든. 의지하고 협력하고 살아야 되거든. 여러분, 나하고도 신의 칙을 지키지 않잖아, 지금. 내가 여러분을 믿을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신의에 쫓아서 성실히 공부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 자체가 신의 성실하지 못하니까 신의 칙이 안 떠오르는 거야, 이상하게. 자꾸만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꼴리는 대로 살고 싶다, 그냥 나는 그냥. 신의 칙이 뭔 소용이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인정 근거가 신의 칙이야. 애당초. 출발한 근거가. 이런 거 왜 중요하냐면 요건과 효과에서 전부 신의 칙의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냐하면 이거에 의해서 인정된 거니까.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 책을 읽는 묘수는 딱 한 가지예요. 94페이지 불완전이행의 효과에서 괄호 1, 2, 3이 있죠. 거기서 빨리 신의 칙을 찾아봐. 신의 칙. 그래가지고 막 빨갛고 노랗고 청색으로 막 카나풀하게 해봐. 신의 칙. 빛나는 신의 칙. 불완전이행은 출발점부터 마지막까지가 전부 신의 칙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컨대 말이에요. 390조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나와 있죠.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래 그 소멸 기간이 어떻게 되죠? 채권적 청구권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 근거 법조문이 뭐야? 162조 아니야 이거? 채권은 10년 아니야 이거? 소유권 이외. (10년) 아니야 이게? 그런데 교과서에 뭐라고 써있죠? 불완전이행에서는 10년 아니야. 신의 칙상 상당한 기간이라고 써있죠. 신의 칙상 상당한 기간 지나가면 다 소멸한다고 써있잖아 전부 다. 이설 없어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림동의 그 민법 지식을 왜 내가 믿지 않냐면 내가 5번인가 물어봤어. 진짜 아무 때나 그냥. 불완전이행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언제 소멸하는 거야? 그럼 나를 막 아래로 쳐다보면서 민법 선생님이 그런 것도 몰라 이상하게. 10년이잖아요. 이런다고. 그래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어디에 그런 게 써 있어? 아, 총칙에도 써 있어요. 그래? 그래. 잘 살아라, 너.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이 우리나라에 없어요. 불완전 이행의 효과들이 10년씩 걸린다는 말이 우리나라에 없다. 그런 책이 존재하지 않아, 우리나라에. 근데 존재하지 않는 책을 본 학생일수록 이상하게 핏대를 내면서 말을 해. 거기 책에 써 있잖아. 신의칙상 상당한 기간에 다 소멸해버린다고. 왜 그런다고? 불완전 이행이라는 건 애당초 신의칙에서 나온 거예요. 인정 근거가. 그러니까 2차 시험에다가 괜히 쓸데없이 불완전 이행 사실 설명하다가 하지단보 이런 거 갑자기 10년이라고 써놓으니까 북 긁어버리는 거야 그냥. 핏대라니까. 도대체가 책을 안 읽으니까 학생이. 그런 말이 없는데 도대체 우리나라에. 날조를 한다고 자기 혼자. 학설을 하나 만들어. 핵심 알겠습니까? 신의칙. 전부 다. 거기 분명히 써있죠. 맨 밑에 2줄에. 왜 안 읽어 그거? 통설을. 그리고 소송 걸어. 행정법하고 민법을 너무 과락을 많이 줘서 소송 건다는 거야. 뭘 소송을 걸어? 공부 안 한 걸 소송을 걸어? 아니 불성실한 자기 수험 태도를 왜 소송을 걸어 갑자기? 두들겨 패는 게 낫지 차라리. 불성실하게 공부할 땐 두들겨 패는 것밖에 약이 없어요. 뭐 소송은 왜 걸어 갑자기? 과락 맞으면 하지. 과락 맞은 걸 감지덕지해야 되죠. 원래 시험 제도가 마이너스 제도가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마이너스 68점 막 이렇게 나올 뻔했어. 하여튼 마이너스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빨리. 그래서 어떤 시험에서 마이너스 20점을 맞잖아요. 그럼 다음 시험에서 20점 까는 거야 그냥. 마이너스 못 맞게. 그런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됩니다. 나라의 교육이 무너진다니까 지금. 모든 시험에 마이너스 점수를 도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3,000점 맞은 사람은 평생 깎아먹지 못하도록. 이제 그거를 먼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인정 근거 때문에 신의칙의 소멸기간에 제한을 받는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내용. 불완전 이행하면 무슨 효과가 발생하나. 여러분이 괄호 1번에 그거 잘 보면 괄호 1번에 한 8째 줄까지 읽어보면 제일 먼저 검토해야 되는 방법이 뭐라고 돼 있죠? 제일 먼저. 수령 거절이 보입니까? 그 1번입니다. 수령 거절. 알겠습니까? 보여요? 거기 어디서 수령 거절을 찾아. 수령 거절권도 있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아예 안 받아버릴 수가 있어. 아예. 성질이 안 돼. 그 다음에 수령 거절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완전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말 보입니까? 완전한 급부. 완전 급부 청구권이라. 완전물 급부 청구권. 알겠어요? 근데 이제 물건만 있는 게 아니니까 완전 급부가 더 정확합니다. 완전 급부 청구권. 그런데 그 밑에 잘 읽어보면 완전 급부를 두 번째로 하는 게 아니라 추한 청구권을 먼저 검토한다고 돼 있죠. 그 밑에 잘 읽어보면. 지금 현명한 학생은 그 왼쪽 빈칸에다가 first 또는 첫째 수령 거절권, 둘째 추한 청구권, 셋째 완전 급부 청구권이죠. 검토 순서가 이런 걸 잘 정리해야 케이스를 팍팍 풀지. 뭐부터 검토하나. 수령 거절권을 먼저 검토합니다. 수령 거절 안 했으면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요? 아니에요. 추한 청구권을 먼저 검토해요. 추한이 가능하면 무조건 그거 해야 된다고 써있죠 거기. 세 번째 완전 급부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거와 관계없는 거죠. 그 어떤 경우에도 확대 손해 발생하면 다 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읽어야 되죠. 그렇게. 순서 개념입니다. 순서. 오늘 나와준 넓은 프린트 3페이지에 괄호 5번을 읽어봐요. 판례.
바로 5번. 수령 거절권과 추한 청구권이 있죠. 이 추한이라는 게 뭐냐면 추가로 보완한다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니까 수리해달라는 말이죠. AS. 그러니까 일상용어로 바꾸면 뭐죠? 못 받겠어. 고쳐줘. 바꿔줘. 이거죠. 차례대로. 이런 엉터리 물건은 난 못 받겠어. 만약에 받았으면 고쳐줄 수 있는가를 먼저 검토해야 됩니다. AS 해줄 수 있는가. 그거 할 수 없으면 바꿔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완전 급부 청구해야죠. 통째로 바꿔줘. 기분 나쁜 사람 못 쓰겠어요, 이거.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물건 살 때? 컴퓨터 샀어요. 컴퓨터가 배달되는 오늘 꼬라지를 옆에서 딱 보니까 껍데기 다 벗겨지고 막 LCD에 줄 가고 스위치에 스프링이 풍 튀어나와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못 받아야 돼. 못 받아. 나 이런 컴퓨터 도둑 못 받아. 성질나서. 실제로 받았으면 고칠 수 있는 걸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공부 안 하니까 갑자기 무조건 바꿔달라고 그러죠. 갑자기. 아무 생각도 없이. 거기 써 있는 말이 무슨 뜻이죠? 무조건 바꿔달라고는 절대 못한다는 말입니다. 고칠 수 있으면 먼저 고쳐야 돼요. 알겠어요? 이건 우리 민법이 1958년에 제정된 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아주 비난하고 없던 시절에 만든 민법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때우고 기우고 고쳐서 쓰라 이거야 우선은. 그렇게도 못한다면 바꿔달라고 해라. 알겠습니까? 그 말뜻이 그거라고. 뭐 신통한 말도 아니고. 알겠죠? 그 어려운 말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나오죠. 이건 불완전 이행이 아니에요. 이건 이행불능이에요. 거기 그렇게 써있죠. 거기 있잖아. 그래서 이행불능밖에 안 돼. 이건 확대손해도 배상 못하고 전보 배상만. 그 부분은. 그 다음에 해제권은 어떻게 되냐 이거야. 해제권을 읽을 때 해제 논점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말이에요. 오늘 나오는 작은 프린트 있죠. 그 두 번째 장. 두 번째 장. 그걸 월요일까지 수백 번 써가지고 외우지 않는 학생이 있죠. 그 학생은 수강 거절권을 행사하는 걸로 내가 판단했어. 알겠어요? 수강 거절권. 두 번째 장에 있는 거 있죠. 그거 정리해 줄 필요가 없는데 내가 친절하게 정리해 주는 거지, 지금. 전혀 정리해 줄 필요가 없는데. 최고의 11가지 기능. 메뉴에 그거 다 채우세요. 총칙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11가지는 다다다다 외워야 됩니다. 그냥 낮잠 자는데 툭 쳐서 깨워도 벌떡 일어나서 그 갑자기 11가지를 쫙 외워야 돼. 미친 사람 모양. 밑에 있는 11가지. 알겠습니까? 거기서 일부는 다 배운 거죠. 거기 보면 해제에 뭐가 나와 있죠? 해제의 최고가 아주 중요한 논점이 나와 있죠. 해제란 말, 이행지체란 말 나오잖아요. 선택권 이전 뭐 이런 거. 그럼 그냥 미친 사람 모양 그냥 최고를 갑자기 찾아야 돼. 눈을 불을 켜고 최고 어디 갔냐 이거. 최고 어디 갔냐를 찾는데 최고가 필요 없다는 말을 가끔 가다가 한 글자로 표현하는 수가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어? 곧 해제라니까? 곧. 교과서에서 곧을 찾아봐. 해제 나오면 곧 나오는 거야. 그 11가지에 걸리면. 이런 걸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책에서. 곧. 곧에다가 빨간 거 동그라미 쳐. 판례는 말이에요. 오늘 나와준 큰 프린트의 3페이지에 괄호 6번인가? 판례는 즉시라는 말을 잘 씁니다. 오늘 나와준 판례를 봐요. 3페이지에 괄호 6번. 판례는 곧이라고 안 쓰고 즉시라는 말을 즐겼어요. 알겠습니까? 나는 우리 조국의 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놀이터라고 단정 지었습니다. 놀이터. 이런 거를 이 소중한 민법 시간에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정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어요.
한글 읽는 법을 강해야 된다, 이거. 이상하게. 낱말 풀이하고 앉았고, 여기서. 바빠 죽겠네, 지금. 일본 같은 데는 고시학원에서 민법 강의를 길면 25회. 짧은 데는 보름 정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들 일체 할 필요가 없어. 법리만 얘기합니다, 그냥. 빠른 속도로. 한림법학원의 민법 기본 강의는 다 50회가 넘어요. 50회가 넘는다니까? 그럼 일본의 고시학원에 3배 이상을 하니까 3배 이상이 전달돼야 되죠. 아니에요. 거의 하도 전달해야 된다고. 책 읽는 법 하기도 바빠요. 지금 숨 넘어간다고. 지금. 맨날 보강해야 되고. 거기 알겠습니까? 계획 해적권 나오면 뭐예요? 최고가 필요하냐? 최고 필요 없냐? 그거예요, 그냥. 둘로 갈릴 수 있죠. 그것도 근데 정해져 있죠. 그것도. 알겠습니까? 완전 이행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로 정해져 있잖아. 해제권 잘 보면. 그러면 이 해제권을 앞에 괄호 1, 2번에 해소할 수 있죠. 그 앞에 배운 괄호 1, 2번이 완전 이행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로 갈린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리 해소할 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 그럼 궁금증이 생기죠. 왜 따로 적어놨을까? 해제 후 손해배상이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손해배상이 헛갈릴까봐. 괄호 1번에도 손해배상 나오죠. 그거하고 헛갈릴까봐. 여기까지가 불완전이행의 효과입니다. 불완전이행의 요건하고 효과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요건은 이걸 가르는 거야. 이거. 불완전이 이렇게 갈라진다, 이렇게. 그 정확히 아는 거야. 어디서 불완전이 문제가 되나. 확대 손해는 전부 다 문제가 되죠. 불완전 자체는 담보 책임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는 채무는 언제 나냐, 거의 가냐. 이 요건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 불완전이 뭐가, 어디서, 어떻게 불완전이 되냐. 효과에서는 이 모든 효과들이 시효 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발점 자체가 신의칙에 근거했던 거였어요. 신의칙에서 상당한 기간이 전부 걸려버립니다. 두 번째 효과는 뻔한 거예요. 순서만 검토하면 됩니다. 순서만. 우선 확대 손해배상하고 해제권은 다 깔려있어요. 베이스로. 그러면 딴 거가 뭐가 문제가 되죠? 첫째, 안 받아버릴 수가 있어요. 받은 다음에는 고쳐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고치지 못하면 그건 통째로 바꿔달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통째로. 못 고치면 바꿔달라고 해서 가냐고. 당연히. 노트북 샀어요. 스프링 튀어나오고, 플로피 디스크는 넣으면 폭발적으로 튀어나와. 이상하게 망가져가지고. 그리고 스위치를 누르면 이상하게 컴퓨터 꺼져, 이상하게. 켜지는 게 아니고. 그럼 들고 가서 고쳐달라고 그러죠. 그거 산다 가서. 이거 고쳐줘. 근데 거기서 실력이 없어가지고 AS맨 순 엉터리 같은 AS맨이야. 도망 같은 애 났어요. 갖고. 배터리가 접속이 안 돼, 이상하게.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할 수 없구나. 그럼 들고 와요? 아니에요. 그래서 막 소리 지르면서 바꿔달라고 그러죠. 바꿔달라고. 근데 원래는 바꿔달라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최악의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물러줘. 돈 내놔. 나 못 써, 이거. 성질나서. 그게 해제권이에요. 물러줘. 알겠습니까? 그게 해제권이라고. 해제권에서 완전 이행이 불가능은 곧바로 물러날 수 있죠. 최고 할 필요도 없이. 그렇잖아요. 근데 뭔가 이게 제대로 잘 가능하면 본사에 가서 말해가지고 새 제품으로 잘 바꾸고 뭐 여러 가지 다 돌아갈 것 같으면 최고해야 돼, 최고. 그 말이야, 이게. 어려운 말도 아니고. 뭐가 어려워, 이게? 불완전 이행의 효과. 노트북을 받긴 받았는데 스프링이 막 튀어나와. 디스켓을 넣으니까 넣고 쓰려고 그러는데 넣는 순간 한 2m 팡 튀어나와. 옆 사람이 다쳤어, 그래갖고. 확대 손해가 발생했죠. 옆 사람 얼굴 깨져가지고. 눈에 맞아가지고 콘택트 렌즈가 망가져버렸어. 그게 확대 손해예요. 이 급부 자체하고는 관계없는 손해죠, 그건. 갑자기 추가적으로 발생한 거고. 놀랍게도. 그리고 그걸 본 어머니가 아들이 불량 컴퓨터 가지고 고생하는 거. 기껏 저축해서 쌈짓돈 막, 고쟁이 돈 다 모아서 사줬더니 거지 같은 거 와가지고 막 아들이 뭐 컴퓨터 갖고 뭐 잘하나 이렇게 보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디스켓이 튀어나가더니 옆에 사람 때려가지고서 막 물어달라고 그러지. 엉엉 울고 앉았고 난장판이 여기가. 어머니 충격받아가지고 엄청난 그 충격받았어. 어머니 거 다 물어줘야 돼. 위자료. 알겠습니까? 확대 손해 이것도. 다 물어줘야 되니까.
거기서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학생이 너무나 성질이 나가지고 그걸 번쩍 들어서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박살을 내놨어요. 그건 안 물어줘. 본인이 잘못한 거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야.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면 되죠.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면 돼. 애당초 수령 안 했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얼빵하게 그걸 도둑놈 받아놓고. 응? 요새 그 홈쇼핑에서 파는 물건이 불안전에 걸리는 게 엄청 많죠. 거의 대부분입니다. 불안전이. 다. 근데 그걸 정상적으로 처리 안 해요. 우리 사람은. 민법책을 찾아볼 생각을 안 하고 성질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환불해줘. 갑자기 이러는 거야. 환불해줘. 그것도 권리는 권리이죠. 그러나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냥 무조건 해제밖에 사용 안 해. 그냥. 물러줘. 못 쓰겠어. 해제는 해제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채권자지체를 배운다. 협의의 채무불이행의 마지막 형태. 통설에 따를 때만 이게 채무불이행입니다. 알겠습니까? 채권자지체를 배운다. 채권자지체. 불안전행을 배우고. 이런 중요한 건 조금 쉬었다가 하기로 합시다.